펠로시엔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 펠로시의 반죽은 생쇼입니다. 뭐 중국 가서 뭐 천안문 무슨 뭐 시위하고 그거 다 생쇼예요. 저 사람은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보면 딱 아냐. 펠로시가 30년 동안 캘리포니아를 지배해 왔습니다. 펠로시가 지금 몇 선이냐? 거의 20선입니다. 20선이면 40년입니다. 거의 30년 지금 17선이 될 거예요. 요번에 또 나온다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이가 지금 83인가 돼요. 요번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 의원 병 걸린 사람이에요. 상원은 나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상원은 주에서 2명밖에 안 뽑잖아요. 그래서 선거구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냥 그 관록으로 버텨요. 선거운동 별로 안 하고도. 선거구에 따라서는. 상원은 원래 그런 성격의 자리예요. 근데 하원은요 2년마다 선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예요. 얼마나 샌프란시스코로 망가뜨리면서 이재명이가 성남시 망가뜨리듯이 주물락거려 놨든지. 샌프란시스코가요 가구당 평균 소득이 10만 달러밖에 안 돼요. 10만 달러면 높은 것 같죠. 잠깐 가구당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전국에서 생활비 제일 높은 데예요. 한마디로 샌프란시스코 진짜 가보면 길거리에 똥 냄새, 오줌 냄새, 마약 바늘, 그 다음에 노숙자 텐트 때문에 못 돌아다닐 지경이에요. 무슨 39번 피어인가 그 부두 거기 가서 그냥 물개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그거나 좀 보면서 거기서 뭐 좀 먹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시내 내에서는. 실리콘밸리를 가야 도시가 깨끗해져요.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실리콘밸리 쪽 가면은 주차도 다 공짜야. 시에서 세금 안 받아. 범죄도 없어. 왜냐? 지방경찰이 쫙 동네마다 방범대처럼 깔려 있어요. 세계적 기업들이 쫙 있으니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는 슬럼화되고 있어요. 저 여자 그 샌프란시스코를 슬럼으로 만든 주역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만 지배한 게 아니라 30년을 캘리포니아를 쥐락펴락해온 셈이에요. 저 여자가. 캘리포니아의 중국 간첩 민주당 의원이 한둘입니까? 예를 들어서 에릭 슈알웰 저기 위에 있는 사람. 중국 간첩인 여자와 돈 주고 받고 몸 주고 받아가지고 의혹받았는데 그 옆에서 펠로시가 그랬어요. 나는 슈알웰을 믿습니다. 또 저 여자 부근에 또 누가 있어? 저거 있잖아. 저 인간 있잖아. 로카나. 저 중간 사람. 저 흉악한 사람이요. 저 사람이 한반도 평화법이라는 3446호 법을 했죠. 한국계 간첩스러운 미국 하원 의원 앤디 킴. 그 다음에 뉴욕의 종북 의원 그레이스 맹 3명이 해갖고 한반도 평화법.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간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간첩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그게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저 시건방진 인간이. 왜 네가 나 로카나 만나면 한 대 쥐어 패고 싶어. 왜 네가 한반도 평화를 얘기해? 앤디 킴은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다 길바닥에 패댕이 치고 싶어. 야, 너 미국인 아니야? 너 따위가 한반도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전쟁이 있어야 된다가 니네 잘나 빠진 의회에서 결정할 일이야. 이게 어디 가서 교포 1cm, 1.5cm, 2cm 이게 어디서 까불어? 그냥 한 대 쥐어 패고 싶다니까요. 저런 게 다 저기 펠로시 주변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죽입니다. 반죽입니다.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지. 펠로시가 이들의 데모인데. 이렇게 반죽이라면 트럼프를 왜 2번이나 탄핵을 시도하냐고요. 트럼프 사냥을. 저 트럼프 노는 그 꼴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성공한 이고가 강한 노인네 냄새가 펄펄펄펄 나잖아. 개인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나한테 밥 사줄게 그러면 됐거든요 해요. 그러나 제가 트럼프를 인정해준다고. 뭐 때문에 인정해주냐.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미중전쟁에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다자간 협상 해봐야 중국 둘러싸고 삥뽕 치면서 중국한테 해결해 그 소리밖에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양자 협상에 정원이 너 인마 나와봐. 너 뒤질래? 저는 그거 잘했다고 봐요. 그 2개 때문에 제 트럼프를 인정하는 거예요. 2개 때문에. 그러면 저 여자가 저 펠로시가 반중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저랑 똑같은 걸 느꼈어야 돼.
트럼프 좀 그 성질머리 지랄 같고 말이야. 좀 정말 싸가지 없고 밥맛이긴 한데 미중 전쟁 물 같은 거 그건 잘한 거야. 그 다음에 니키 헤일리 내세워가지고 17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관철시켜가지고 완전히 북한 노동자들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틀어막고 북한에서 나오는 수출도 틀어막고 그거 잘한 거야. 그리고 말이지 북핵 해결하라고 중국한테 맨날 내가 해결해 하면서 6자회담 7자회담 5자회담인지 4자회담인지 나발인지 해갖고 패 돌리고 그거 안 되는 거야. 역시 불러내갖고 너 뒤질래 살래 정은이한테 그게 맞는 거야. 거기까지 인정을 해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반중에 목숨 걸고 살아왔다면, 자기가 반중 시위를 북경 앞에 가서 할 정도로 생쇼를 부릴 정도였다면 없잖아. 저 여자는 인생 전체가 거짓말인 여자예요. 아무 진정성이 없어요. 저 여자 딱 보면 누구 생각나냐? 권순일 생각나요. 권순일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할 때요, 제일 온건하고 보수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신일본제철 같은 현재의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의견을 낸 유일한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그때 그 반일 히스테리가 이렇게 심한 사회에서 그래도 좀 앞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까고 나니까 이재명이 무죄하는데 앞장서고 이재명이 쪽에서 동거래 있고 이상한 변호사 계약하고 불법적으로 이중 플레이한 거죠. 발은 거기에 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어차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날 건데 나는 좀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서 페르소나를 꼭 연출해야겠어. 페르소나밖에 없는 인종 아니에요. 권순일 보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권 전 대법관님. 나는 당신만 보면 페르소나밖에 없는 사람 같아. 페르소나를 아주 잘 두른 사람 같아.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 발은 화천대 위에 가 있고, 발은 이재명 어깨 위에 가 있고, 혹은 이재명 발치 밑에 꿇어 앉아 있고. 펠로시도 똑같을 거라고요, 제가 보면. 저 정도의 정치꾼이면 반중은 포장이고, 자기가 동네에서 키우는 정치인들은 중국 간첩 같은 놈들 키우고, 평양 간첩 같은 놈들 키우고, 그런 이중적, 저 집안도 좀 흉악해요. 무슨 뉴욕인가 뉴잉글랜드 쪽에 마피아 집안이고 그래요. 저기 이탈리아계예요. 저기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잔다르크가 나는 거, 늙은 잔다르크가 하나 튀어나온 것처럼. 조중동까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대한민국을 전부 사람들 다 무식쟁이라고 생각하나? 자, 펠로시 이번에 저 부럽습니다. 원샷 투킬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개국에 장사를 했어요. 중국 군당 복합체 황제 시진핑한테는 이번 11월에 황제 등극을 위해서 중국인들을 선동할 수 있는 소재를 준 거예요. 보십시오, 저 펠로시 같은 미국의 주요 정치인이 타이완에 와서 우리 하나의 중국을 망가뜨리고 중국을 분열시키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 시진핑과 공산당으로 일치단결해서 함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한층 더 발전해 나갑시다. 이걸로 지금 중국의 중국의 담론이 아주 떡칠이 돼 있잖아. 단결 시황제 분위기 좋지. 분위기 좋죠. 그 다음에 네오콘 찌끄레기라고 손잡은 거 아니야? 아까 말한 그 두 법안 추진하는 거. 린지 그레함. 그다음 오른쪽 사람이 이제 뉴저지의 연방 상원의원 멘데스. 아니 지금 타이완이 우리 정도의 국민소득인데 우리보다 쭉 잘 살아왔고 최근에 잠깐 뒤집혔다가 이번에 다시 또 타이완이 좀 올해는 좀 명목소득이 좀 높고, 거기 뭐하러 원조를 줘? 거기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문제는 린지 그레엄 씨, 밥 맨데스 씨, 거기 문제는
군부랑 그 권력층 안에 중국 간첩이 수두룩해. 지난 30년 동안 그냥 다 종중 간첩화돼 있어. 국민당 인맥이. 그래갖고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심을 해서 상원 의원님 잘 들으셔. 자기들이 결심을 해서 무기를 사겠다고 결심했을 때 무기 팔 만한 나라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중국 겁나서. 그걸 미국이 대만 돈을 미리 받아서 혹은 대만이랑 어떤 계약관계를 맺고 미국이 구매 대행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대만한테 팔아주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펠로시가 양쪽에 장사한 거예요. 아, 기막힌 거죠. 장사꾼이죠. 정치꾼이자 장사꾼입니다. 저 가운데 사진 저거 뭐냐면은 저 유명한 사진이죠. 펠로시가 저기 캘리포니아 사람들 다 문 닫아 걸고 집도 못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집 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생활하라 그러고 캘리포니아 단속 엄청 했다고요. 그 틈에 자기는 문 닫아 걸으니까 미용실이 다 문을 닫았을 거 아니에요. 미용실 사장한테 전화해서 아, 안 돼요. 미용 좀 해야겠어. 가게 문 좀 열어. 내가 2시에 갈게. 자긴 가서 저렇게 파산맛 바람으로 스레팍 걸고 딱 받고 미용실 사장이 확 이게 뚜껑이 열려갖고 CCTV로 찍은 거를 찍어갖고 공개를 하고 그랬잖아요. 저런 사람이라니까요. 진정성 하나도 없어. 진정성 제로. 진정성 마이너스. 근데 그게 무슨 뭐 타이완을 구하고 동북아를 구할 뭐 늙은 잔다르크 같이 이렇게 떠받들어. 조선일보 이런 데는. 동아일보 이런 데. 국민을 다 바보로 하나? 여보시오, 당신들이 사악한 거지 국민은 바보가 아니오. 아이고 참나.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좀 비밀을 이제 진짜 이게 비밀입니다. 네오콘이 시든 자리에 지능적이고 무서운 흐름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오콘은 찌끄레기예요. 네오콘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일단 철저한 엘리티즘입니다. 엘리티즘이라는 게 뭐냐. 대중심리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중한테 쓰는 언어와 선수들끼리 쓰는 언어는 구별돼야 되고 선수끼리 쓰는 언어는 배배 꼬아서 써야 된다라는 비의주의, 그걸 에소테리시즘이라 그래요. 비의주의를 표방해요. 이 까닭에 네오콘의 아버지가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했던 레오 스트라우스, 그러니까 나치 때부터 도망 나온 독일의 철학자, 유대계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레오 스트라우스는 그냥 철학자지. 그리고 일찍 죽었지. 네오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990년대. 그땐 아마 스트라우스 죽었을걸. 1990년대. 네오콘 등장했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지정학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런 주장이에요. 현대 문명이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위기 속에 반사회화될 수 있는 자의식 덩어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대중이라는 건 그런 고독 속의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그런 자의식 덩어리들의 한 무더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이 대중들의 그 퍼블릭 오피니언, 그러니까 이 여론과 이 분위기가 이게 휘발유 덩어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있는 엘리트적인 그 집단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송수신할 때는 비의적으로 송수신을 하고 대중한테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순화하게 얘기해야 된다. 뭐 대충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레오 스트라우스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제가 말하는 주제에 직결된 건 그런 걸 거라고요. 저도 깊게 공부 안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선수들끼리는 굉장히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선수끼리만 알아들 수 있는 비의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자곤으로 비밀스러운 용어로 얘기하고 대중은 심리 조작하면 된다. 이 소리가 되잖아요. 이거 한번 뒤집으면 엘리티즘이에요. 그리고 세계에는 이러한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운영된다. 이 엘리트들은 미국을 기반으로 세계를 운영한다. 미국은 유일의 세계 경찰이 될 때 공화국다움을 유지한다. 미국 세계 경찰은 세계 곳곳에 상시적으로 개입을 해서 세계 곳곳에 현대 국가를 만든다. 어차피 그 나라 대중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작할 수 있으니까 가서 군사력으로 깨버리고 거기다 대중 심리 조작해갖고 현대 국가 만들면 돼. 이런 관점이에요. 실제로. 근데 실제 행보는 다 어딜 겨냥했냐? 중동 석유. 세계 석유가스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모아져 있었어요. 핵심 아젠다는. 걸프전, 이라크전. 걸프전이야 뭐 이제 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을 패퇴시킨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라크전
이런 건 좀 다르죠, 성격이. 여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한 20년 하다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는 네오콘이 아니에요. 네오콘만큼이나 네오콘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복층적이고 중층적이고 음흉해요. 저는 이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이때 반응이라는 거 뭐냐면요. 짐짓 보면은 패시브예요. 수동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처음부터 안 풀어. 때를 기다려. 조건과 때가 무르길 때 기다린다는 뜻에서 반응형, 리액티브하다는 거예요. 리액티브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문제 먼저 안 풀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제가 보기엔 미국의 정보계통이나 국무부나 국방부 쪽에서 무르익어 오다가 이게 트럼프랑 충돌한 거예요. 트럼프는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 이제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이고가 강한 성공한 비즈니스맨 노인이란 말이에요. 야, 세상 복잡할 거 뭐 있어? 그거 말이야. 셰일 혁명 돼서 기술 도달했으니까 석유 막 뽑아. 그래가지고 석유를 공급 과잉 상태로 만들어. 그럼 석유가 꼬라 박힐 거 아니야. 그러면 중동도 편안해지는 거야. 우리가 석유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유 가지고 먹고 사는 석유가스 갖고 먹고 사는 러시아도 처신하게 돼. 그래 놓고 중국 애들 그 관세 때려서 군기 잡으면 돼. 트럼프는 딱 이거예요. 딱 그거예요. 근데 이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 형성되어 오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일단 석유를 그렇게 공급 과잉을 시켜서 뿌려버리면 그거 트럼프 당신 호주머니에서 돈 나와? 아니잖아. 1950년대 이후로 세계 석유 수급에 책임을 져온 그게 욕을 하든 뭐든 간에 우리 정보계통이나 우리 군이나 우리 국무부랑 손을 끈끈히 잡고 그걸 운영해온 석유 카르텔은 다 파산하라고. 쉘이 파산하고 엑선 모빌이 파산하고 그러면 세상 좋아질 것 같냐? 넘버원. 따라서 그런 게임은 오래 갈 수 없어. 석유 공급 과잉을 지렛대로 삼는 게임인데 그러면 그 게임 어느 순간 그 지렛대 빼면 그 마약 같은 거라 빼고 나면 그때는 다시 러시아 날뛰고 러시아가 날뛰면서 중국 도 골라서 같이 날뛰고 관세 가지고 중국 못 잡아. 관세만 갖고는 도저히 못 잡는 거야. 이건 지정학적 게임이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 애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제가 추정이에요, 전부. 이제 돌이켜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두는 맞았어. 수단이 너무 단순해요. 트럼프 수단은 결국 까고 나면 딱 하나 남아. 석유를 공급 과잉시켜라. 제가 돌이켜보면 그래요. 지정학이 없는 게 거기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이 사람들은 프로라고. 세계 곳곳에 어떤 시비가 얽혀 있고 거기에 어떤 뇌관이 숨어 있다는 걸 다 알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문제, 그 다음에 그루지아의 문제, 터키와 쿠르드의 문제, 쿠르드와 시리아의 문제, 그걸 둘러싸고 시리아와 이란의 문제, 터키와 이란의 문제, 이런 걸 다 알아요. 이게 거기서부터 밥을 먹어서 오랫동안. 뇌관들이거든, 전부. 전부 뇌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중심리가 바뀌고 대중심리가 전개돼 나가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그걸 전혀 미국이 계산 안 했다. 네오콘들이. 그걸 뼈저리게 반성한 것 같아. 이라크 사람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타이완은 타이완 사람들이 각오하고 결심하지 않는 한 중국에 대해서 유의미한 대항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못 간다. 그냥 미국이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가란 차원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타이완이 중국에 대해서 최일선에 나서서 용감하게 막 받으려면 타이완이 바뀌어야 됐다. 근데 글쎄 지난 타이완 역사를 1949년 이후로 70여 년을 들여다보면 그거 그렇게 쉽게 기대 못한다. 그렇다면 타이완에서 패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국의 강성법안을 타이완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비나토 동맹입니다. 무기를 45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건 강성법안이거든요.
로컬이 급해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강성법안으로 치려면 사단 벌어지죠. 그거를 불을 지르고 다닌 거예요. 지금 펠로시가. 한쪽으로는 그쪽 장사해주고 다른 한쪽은 시진핑 장사해주고. 기막힌 장사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기우겠지만 물론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타이완 좀 방문해서 한번 휘저어 주세요라고 진평이한테 한 5천만 불 받았을 수 있어요. 저거. 저 같으면 돈 받고 했어. 저 같으면. 제가 흉악한 놈이면. 가서 저기 차이잉왕 만나가지고 반중발언 내가 그냥 확실하게 질러드릴게. 당신은, 오케이. 무슨 말인 줄 알았어. 5천만 달러, 20달러짜리로 해야 돼. 100달러짜리도 안 돼. 20달러짜리로. 그 위조지표 넣으면 안 돼. 진짜로 해야 돼. 20달러짜리 25만 장 싸놓고 가. 250만 장.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오콘의 시든 자리에서 지금 등장한 이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번 우크라 진행되는 거 보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현지의 대중 심리의 발전과 대중의 각성, 대중의 진행, 이걸 제일 중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뇌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하되 대중의 열정과 각성이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오도록 이렇게 푸틴도 콕콕 찔러서 자극하고 시진핑도 자극하고 그럼 사건 칠 거 아니에요. 그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푸틴이나 시진핑이 딱 함정에 걸려서 들어오면 주도면밀하고 냉혹한 정치적 논리에 바탕한 단계, 페이징을 해서 에스컬레이션 시켜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딱 그 느낌 받거든요. 위험할 정도로 냉혹하고 치밀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관점에서는 자유공화국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 새로운 동맹 시스템,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 주권 국가들의, 공화국들의.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저는 링컨을 보고 이렇게 온정주의라고 느낀 적이 없거든요. 링컨은 20살 무렵부터 자살을 하려는 그 심각한 우울증 환자에서 주머니 칼을 못 넣고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다 주머니 칼 넣고 다녔어요. 왜냐면 요새같이 먹을 게 이렇게 딱딱 포장돼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가서 자기가 빵도 잘라 먹고 가게에 가서 빵 하나 잘라서 먹으면 얼마예요? 돈 내놓고 요만큼 끊으세요. 그럼 그만큼 또 잘라서 먹고 햄도 그렇게 잘라서 먹고 이런 상태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그런 우울증 환자가 뭐 그렇게 온정주의적이에요. 그 스텝 바이 스텝 보세요. 첫 스텝은 그거죠. 서부에 개척되는 새로운 주는 자유주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자유주들을 통과해서 저거 놓겠다. 철도 놓겠다. 그 연방 횡단철도 링컨 때 놓였어요. 그 횡단철도 놓이면서 반항하는 목장주들 철도 놓는 그 회사들의 핑커튼 암살 단원 시켜서 다 암살하고 그러면서 땅 억지로 사가지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그냥 방관했다고요. 그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시기가. 남북전쟁 진행 시기가 그 철도가 건설되는 와중이랑 똑같아요. 처음에 그걸로 시작했다가 그런 다음에 남부가 우리는 너희 같이 그렇게 그 서부에 새로 개척되는 주가 자꾸 자유주가 되면 우리는 쪼그라들어서 망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서 우린 같이 못 가겠어. 여기서 갈라서니까 연방이 노예제 영속하려고 갈라설 수 있는 그런 그 애기들 장난 같은 약속인 줄 알아. 그래서 남부를 침공했잖아요. 북군이. 남침이에요. 남침. 그 다음에 남침을 해서 그러면 노예 자유선언해요? 자유선언 안 해요. 한 3년쯤 지나서 63년인가에 전쟁이 이길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냐? 남부에 있는 적성지역 노예 자유선언을 해줘요. 63년쯤 돼요. 그 다음에 저걸 하죠. 미국 연방 헌법을 고치죠. 그런데 링컨의 이상주의적 결론은 어디냐? 그 마지막 죽는 작품이에요, 그게. 링컨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냉혹한 현실주의자예요. 스텝 바이 스텝에. 근데 마지막 이상주의적 기념비를 빵 던지고 나가요. 그게 65년도 초 이선에 성공한 직후에
흑인이 자유인이 됐어. 세금을 내. 그럼 투표해야 돼. 그래서 흑인 남성 투표권을 주장하다가 암살당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링컨의 일생을 보고 그 앞에까지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야. 그 죽는 해에 그게 이상과 원칙이 딱 일치한 그 지점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해요. 그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죽는 해에 FDR 엄청난 음흉한 현실주의자죠. 저는 저 사람 이상주의는 말로만 떠든 것 같아. 목숨을 건 행보는 못 보겠어요. FDR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요.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중의 미국인의 각성과 여론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거보다 1mm 혹은 그거보다 1mm 앞 혹은 1mm 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안 움직여. 그 냉혹한 현실주의인 거예요. 냉혹한 레알 폴리틱인 거예요. 그 냄새가 나요. 지금 그 제가 말하는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리액티브 글로벌 리더십, RGL에서 그 냄새가 납니다. 그 냉혹한 레알 폴리틱. 저는 뭐 그 자리에서 그런 거 디자인하려면 마음이 상해서 저는 우울증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저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인 거죠.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멸망할 게 안 멸망하고 100만 명 죽을 게 100명 죽고 끝나니까. 인간이 뭐 이상적인 그런 온전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런 일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조선일보 보면 보세요. 펠로시 안 만나는 윤석열, 당신은 미중에 잘못된 신호 주는 건 아닌가? 사설이에요.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진짜 이거 무식한 건지 아니면 사악한데 우리를 무식하게 우민화 정책을 쓰는 건지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사설 쓴 사람들한테. 당신들 눈에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네오콘 찌끄레기 섬기는 노예냐? 낸시 펠로시 한쪽으로는 시진핑한테 장사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린지 그레엄이랑 밥 맨데스한테 장사한 거예요. 저 80대 놈은 정말 징글징글맞게 굴러먹은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여자를 섬기는 노예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냐? 참나 기가 차서. 그리고 그게 당연한 기준인 것처럼 국민한테 얘기하잖아.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그게 보통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의 그 시진핑 황제 체제의 등장과 동북아의 그 긴장 상태 이걸 가지고 저 따위 위험하고 무작스러운 짓을 저지르니까 조선일보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도 정신이나 차릴지 모르겠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울해요. 우울한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험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지런히 좋은 무기, 좋은 군사력, 좋은 군수산업 키우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러한 문화와 경제와 제도와 정치와 우리의 의식을 키워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